언니, 저기 서 있는 저 사람은 누구예요? 무슨 소리냐? 아무도 없는데. 아니에요. 분명 저기 우물가에. 한양 북촌 양반가의 사랑채 마루에 앉아있던 소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안채 우물을 가리켰다. 그녀의 눈에는 창백한 얼굴에 여인이 젖은 치마를 질질 끌며 우물가에 서 있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 여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에는 핏물이 고여 있었다. 소녀의 이름은 연화였다. 북촌에서도 손꼽히는 양반가의 둘째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빼어난 미모로 소문이 자자했다. 달빛처럼 하얀 피부에 버들잎 같은 눈매, 앵두 같은 입술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름다운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온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연화야, 내가 요즘 밤잠을 설쳐서 그런 것이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 쉬거라. 언니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우물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다. 두 눈에서 검은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언니의 치마를 움켜쥐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사흘 전부터 연화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잠결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였다. 누군가 문을 긁는 소리,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들. 연화는 그저 꿈이라고, 밤의 착각이라고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어제부터는 대낮에도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친 목이 꺾인 남자, 부엌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앉아 우는 아이, 그리고 지금 우물가의 여인. 연화만 볼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연화의 말을 믿지 않았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연화의 방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복도에서 무언가가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촛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기를 반복했다. 연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다. 귀를 막아도 소리는 계속 들렸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손가락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 제발, 제발 그만.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것들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연화의 이불 위로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다. 그 순간 연화는 이불을 확 걷어차고 일어났다. 방 안가득 창백한 얼굴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연화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귀신들은 각자의 모습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목이 잘려 있었고 어떤 이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으며 어떤 이는 배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나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것은 꿈이다, 꿈일 뿐이다. 아침이 오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귀를 막아도 들리는 신음소리,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 피부에 와닿는 차가운 기운은 너무나 생생했다. 동이틀 무렵 연화는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방문을 열고 들어온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연화를 발견했다. 연화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깨물려 있었다. 의원이 불려왔고 진맥을 한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단지 심하게 놀란 것 같다는 소견이었다. 하지만 연화의 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연화가 깨어났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였다. 눈을 뜨자마자 연화는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지나갔다. 연화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담장 위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다. 목에는 줄이 감겨 있었고 혀를 길게 내밀고 있었다. 연화는 이불로 얼굴을 가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누가 이 말을 믿어줄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드립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연화는 점점 쇠약해졌다. 밥을 먹지 못했고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것들이 보였고 눈을 뜨면 더 많은 것들이 보였다. 집 안 곳곳에, 거리 곳곳에 그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연화는 방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했다. 어머니는 딸의 상태를 걱정하며 무당을 불렀다. 하지만 무당이 굿을 하는 동안에도 연화는 알 수 있었다. 진짜 귀신들은 무당의 굿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무당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변을 맴돌았다. 연화는 깨달았다. 이것은 병이 아니다. 이것은 저주도 아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열린 문이었다. 귀문. 저승과 이승을 잇는 문. 그 문이 자신에게 열렸고 이제 양쪽 세계를 모두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보름달이 뜬 밤 연화는 홀로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고 저택은 고요했다. 하지만 연화의 눈에는 고요하지 않았다. 마당 곳곳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연화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들린다면 차라리 제대로 보고 듣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려움으로 미쳐버리느니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편이 나았다. 한 귀신이 연화 앞으로 다가왔다.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옷이 찢겨져 있고 얼굴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다. 연화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그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여인은 입을 열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연화는 이상하게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여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서서히 흐릿해지더니 사라졌다. 연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다음 날부터 연화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귀신들을 보아도 예전처럼 비명을 지르거나 기절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을 관찰했다.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부엌 근처에서 계속 서성이는 어린아이 귀신을 발견했다. 아이는 배가 고픈 듯 아궁이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연화는 몰래 밥을 한 그릇 떠서 부엌 한 구석에 놓아두었다. 다음 날 아침 그 밥그릇은 비어 있었고 아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소문은 서서히 퍼져나갔다. 연화가 이상해졌다는 소문이었다. 혼자 중얼거리고 아무도 없는 곳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밤중에 혼자 마당을 거닌다는 이야기들이 동네에 퍼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렇게 아름답던 아가씨가 미쳤다고 귀신에 씌었다고. 하지만 연화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조금씩 시험해보기 시작했다. 귀신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원한을 이해하고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었다. 어느 날 옆집 마님이 연화의 어머니를 찾아왔다. 집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며 도움을 청했다. 밤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리며 아침이면 부엌이 엉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연화의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연화가 조용히 나섰다. 옆집에 가서 보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지만 연화의 단호한 표정에 결국 허락했다. 옆집에 들어선 연화는 즉시 문제를 발견했다. 안방 구석에 늙은 여인의 귀신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연화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왜 여기 있느냐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집은 원래 자신의 집이었다고. 자식들이 자신을 내쫓고 집을 팔아버렸다고. 자신이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서 죽었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고. 연화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옆집 마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집을 누구에게서 샀는지, 전에 누가 살았는지. 마님은 몇 년 전 한 남자에게서 급히 샀다고 했다. 그 남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서둘러 집을 처분했다고 했다. 연화는 여인에게 돌아가 말했다. 마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제사를 지내드리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편히 떠나시라고.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빛이 되어 사라졌다.
그날 밤부터 옆집의 이상한 일들은 멈췄다. 옆집 마님은 감격하며 연화에게 감사를 표했다.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었다. 연화가 귀신을 볼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귀신들을 달랠 수 있다고.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며 연화를 피했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죽은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하나둘 연화를 찾기 시작했다. 연화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딸의 행동을 막으려 했다. 양반가의 교수가 무당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다. 하지만 연화는 아버지를 설득했다. 자신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계절이 바뀌고 연화의 명성은 북촌을 넘어 한양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죽은 남편의 유언을 듣고 싶다는 과부,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어머니, 집에 나타나는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족들. 연화는 그들 모두를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귀신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때로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오해를 풀어주었고, 때로는 귀신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어떤 귀신들은 너무나 강한 원한을 품고 있어서 쉽게 달래지지 않았다. 어떤 귀신들은 악의에 가득 차 있어서 연화를 해치려 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연화는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연화가 귀신을 보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 상담을 했고 밤에는 귀신들을 만나 그들의 사연을 들었다. 수면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연화는 활력이 넘쳤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사랑채에서 한 남자 귀신을 만났다. 선비 복장을 한 그는 다른 귀신들과는 달리 상처도 없고 고통스러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다만 깊은 슬픔이 그의 눈에 가득했다. 남자는 연화에게 말했다. 자신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중 강에서 익사했다고. 고향에 홀어머니를 두고 왔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죽음을 모르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어머니께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전해달라고. 연화는 남자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다. 남자는 경기도 북쪽의 작은 마을이라고 했다. 나흘을 걸어야 하는 먼 곳이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남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새벽 연화는 몰래 집을 나섰다. 남자종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약간의 노잣돈을 챙겼다. 길은 험했고 날씨는 굳었다. 하지만 연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선비의 귀신이 계속 옆에서 길을 안내해 주었다. 사흘째 되는 날 연화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의 초라한 초가집 앞에서 선비의 귀신이 멈춰섰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파가 나타났다. 노파는 연화를 보자 놀란 표를 지었다. 낯선 사람이 찾아온 것이 의아했던 것이다. 연화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아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했다. 노파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들 소식이냐며 급히 연화를 집 안으로 들였다. 연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어머니에게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연화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아들이 과거를 보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강에 빠져 숨졌다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생각했다고,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노파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연화도 함께 울었다. 선비의 귀신도 어머니 옆에서 울고 있었다. 한참을 운 후 노파는 연화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소식을 알게 되었느냐고. 연화는 진실을 말했다. 자신은 귀신을 볼 수 있다고 아들이 직접 나타나 부탁했다고. 노파는 놀라워하면서도 연화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고, 덕분에 아들의 마지막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고. 이제라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연화가 떠나려 할 때 선비의 귀신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절을 올렸다. 그리고 연화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의 모습이 점점 밝은 빛으로 변하더니 하늘로 올라갔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귀신이 성불하는 모습을 본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화는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귀신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미해결된 인연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집에 도착한 연화를 기다린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아버지가 노발대발하고 있었다. 규수가 혼자 집을 나가다니, 그것도 남장을 하고 먼 길을 다녀오다니.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며 호통을 쳤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다. 그 어머니의 눈물을, 선비가 성불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며칠 동안 연화는 방에 갇혀 지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사람들은 연화를 찾았다. 대문 앞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연화의 명성이 이미 한양을 넘어 경기도 전역에 퍼진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도 딸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양반가의 규수답게 행동할 것, 돈을 받지 말 것, 그리고 집안의 명예를 지킬 것. 연화는 아버지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신중하게. 사랑채의 한 방이 연화의 상담실이 되었다. 사람들은 연화를 신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가진 무당도 많았지만 연화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신녀는 없었다. 그녀의 미모와 능력 그리고 고결한 품성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명성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었다. 연화를 시기하는 무당들이 생겼고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심지어는 그녀의 능력을 악용하려는 세력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양의 가을은 유난히 쌀쌀했다. 낙엽이 떨어지는 마당에서 연화는 한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남자의 옷차림으로 보아 제법 재산이 있는 상인인 듯 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았다. 한 달 전부터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밤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아침이면 창고에 물건들이 엉망이 되어 있다고. 심지어 며칠 전부터는 어린 아들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난다고 했다. 연화는 조용히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남자 뒤에는 아무런 귀신도 보이지 않았다. 보통은 집에 귀신이 있으면 그 기운이 사람을 따라다니는데 이 남자에게서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연화는 남자에게 직접 집에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남자는 기뻐하며 당장 안내하겠다고 했다. 연화는 시녀 하나를 데리고 남자의 집으로 향했다. 남자의 집은 남대문 근처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연화 오후 457는 느낄 수 있었다. 강한 음기가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이것은 보통의 귀신이 아니었다. 안채로 들어서자 연화의 눈에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른 귀신들과 확연히 달랐다. 온몸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눈은 핏빛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원한이 너무 깊어 악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여인은 연화를 발견하자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연화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여인에게 다가갔다. 연화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왜 이렇게 원한을 품고 있느냐고. 여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여인은 이 집의 전 주인이었다.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자 지금의 주인인 그 남자가 나타나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집을 헐값에 사겠다고 제안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았지만 여인은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 집에는 그녀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이 집 뒤뜰에 그녀가 죽은 아이를 묻어두었기 때문이었다. 여인은 남편에게 간청했다. 집을 팔더라도 뒤뜰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새 주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뒷뜰을 파헤쳐 창고를 지었고 아이의 무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인은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죽었다. 하지만 죽어서도 한을 풀지 못하고 이 집에 남아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 주인을 괴롭히고 그의 아들을 해치려 한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다. 연화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남자에게 물었다. 이 집을 살 때 뒷뜰을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창고가 필요했고 그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변명했다. 연화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인의 아이를 찾아 제대로 장사를 지내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여인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창고를 허물어야 한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남자는 결국 연화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 창고를 허물기 시작했다. 그리고 땅을 파헤치자 작은 항아리가 나왔다. 그 안에는 아이의 유골이 담겨 있었다. 연화는 정성껏 그 유골을 수습하여 절에 보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리고 집안에 제단을 마련하여 여인과 아이를 위한 제사를 지냈다. 남자는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약속을 어긴 것을, 여인과 아이를 고통스럽게 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쳤다. 제사가 끝나고 연화가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의 모습이 변하고 있었다. 검은 기운이 사라지고 얼굴의 원한도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여인은 연화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때 작은 빛 하나가 여인 곁에 나타났다. 아이였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고 여인은 아이를 꼭 껴안았다.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함께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한이 풀리고 성불하는 모습은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남자는 연화에게 깊이 감사하며 큰 돈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연화는 거절했다. 대신 앞으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라고 당부했다. 이 일은 한양에 큰 화제가 되었다. 악귀를 성불시킨 신녀라는 소문이 퍼졌다. 연화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왕실의 귀족들까지 연화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높아진 명성만큼 위험도 커졌다. 연화를 시기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그녀를 해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었다. 어느 날 밤 연화의 방에 독이 든 차가 놓여 있었다. 다행히 시녀가 먼저 발견하여 큰일은 면했지만 연화는 깨달았다. 이제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날 연화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궁궐에서 온 내관이었다. 내관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전가를 전했다. 중전마마께서 연화를 뵙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다. 연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왕실에서 자신을 부르다니.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연화는 며칠 후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다. 대궐 안은 연화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다. 하지만 동시에 음산한 기운도 느껴졌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원한과 비밀들이 궁궐 곳곳에 스며 있었다. 중전의 처소로 안내된 연화는 곧 왕비를 아련했다. 중전은 예상보다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다. 중전은 연화를 보자 반가워하며 자리를 권했다. 중전은 조심스럽게 사연을 꺼냈다. 최근 몇 달 사이 대전 마마, 즉 왕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이들이 아무리 진맥을 해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중전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밤마다 왕은 악몽에 시달렸고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왕은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불안해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연화는 중전의 허락을 받고 왕의 처소 근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곧 발견했다. 침전 근처에 강한 원한의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귀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기고 있는 듯 했다. 연화는 며칠간 궁궐에 머물며 조사를 계속했다.
밤마다 침전 주변을 돌며 기운을 추적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드디어 그것을 발견했다. 대전 뒤편에 오래된 우물 근처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궁녀 복장을 한 여인은 창백한 얼굴로 침전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선명한 목 졸린 자국이 있었다. 연화가 다가가자 여인이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여인의 눈에는 깊은 원한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가득했다. 연화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여인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화가 계속 기다리자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여인은 10여 년 전 이곳의 궁녀였다. 왕세자, 지금의 왕을 모시던 궁녀였다. 그녀는 세자를 사모했고 세자도 그녀를 아꼈다. 하지만 그것은 금지된 사랑이었다. 어느 날 그들의 관계가 발각되었다. 여인은 곧장 끌려가 문초를 받았다. 세자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죄목이었다. 여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여인은 자결을 강요받았다. 이 우물에 몸을 던지라는 명이 내려졌다. 여인은 마지막까지 세자를 찾았지만 세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배신감과 절망 속에서 여인은 우물에 몸을 던졌다. 죽어서도 여인의 원한은 풀리지 않았다. 자신을 버린 세자, 지금의 왕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매일 밤 왕을 괴롭혀왔던 것이었다. 연화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난감했다. 이것은 왕실의 비밀이었고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연화는 중전에게 돌아가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중전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왕을 설득하여 그 궁녀를 위한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다. 며칠 후 왕은 마지못해 제사를 허락했다. 비밀리에 우물가에 제단이 마련되었고 연화가 제사를 주관했다. 왕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전이 대신 정성을 다했다. 제사가 끝나고 연화는 다시 여인을 찾았다. 여인은 여전히 우물가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연화는 여인에게 말했다. 왕은 후회하고 있다고. 그때의 일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왔다고. 비록 직접 사과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여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용서할 수 없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원한의 빛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연화는 다시 말했다.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다만 이제는 놓아주라고. 원한에 묶여 이곳에 머물기보다는 자유로워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여인은 오랜 침묵 끝에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이제 원망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여인의 모습이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완전히 성불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곳을 떠날 준비는 된 듯했다. 여인은 연화에게 작은 미소를 보내고는 사라졌다. 다음 날부터 왕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악몽도 사라졌고 건강도 회복되었다. 중전은 연화에게 깊이 감사하며 큰 상을 내렸다. 하지만 연화는 역시 거절했다. 대신 궁궐 안에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중전은 연화의 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연화에게 특별한 지위를 내렸다. 왕실의 신녀로서 언제든 궁궐을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이었다. 연화가 궁궐을 나올 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더 이상 단순히 귀신을 보는 소녀가 아니었다. 조선 최고의 신녀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연화는 교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영혼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